6주차 강의는 7장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7장과 8장은 타겟팅이라는 개념, 시장 타겟팅, 그러니까 시장을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는 개념으로 7장에서는 STP를 이야기를 하고요. 8장에서는 마케팅 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8장은 표적시장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의 학습 목표는 시장 세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 시장의 매력성, 즉 매력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겟팅 전략의 다양한 유형, 즉 비차별적 전략, 차별적 전략, 집중화 또는 마이크로 마케팅 전략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는 가치 제한을 결정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포지셔닝을 정의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빅토리아 시크릿에 대한 간략한 도입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스 시크릿은 그 여성 란제리 속옷 전문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의류회사인 리미티드 코퍼레이션의 산하의 브랜드인데요. 21세기에 가장 핫한 패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MBA 과정을 거쳤던 로이 레이먼드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속옷을 사다 주기 위해서 기념일날 여성 속옷 가게에 가야 되는데 속옷 가게에 가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던 자기 경험을 토대로 창립한 회사입니다. 개점 첫 해에 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매장 3개를 더 만들고 5년 뒤에는 레슬리 웩스너에게 400만 달러의 매각을 한 그런 속옷 브랜드입니다. 속옷 브랜드인데 빅토리아 시크릿이 왜 유명한가 뭐 그런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화려함과 볼륨감을 강조하는 그런 속옷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VS라는 영어 단어로 그 로고를 만들었고요. 공식 사이트 외에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빅토리아 시크릿을 알리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는 그 모델들이 속옷 모델들의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로 많이 좀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물론 책에서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상당히 성공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195페이지 보시면 4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1000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하였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고객의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인 욕구 불일치의 균형을 만든 부분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는 경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안한 속옷이 여성 속옷 시장의 중심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빅토리아 시크릿이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가짜 또는 억지의 이미지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기업인 리미티드 브랜드가 사모펀드에 지분의 지금 55%를 매각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지분의 55%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욕구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죠? 그런 욕구를 정확하게 찾아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거기에 또 타겟팅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책에서는 성공 사례로 보고 있지만, 물론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고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빅토리아 시크릿이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티셔츠, 파자마, 베개, 침구류, 샌들, 수영복 등으로 이제 핑크 계열이란 제품까지 다 만들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내용은 앞서 보셨고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7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해서 마케팅에서는 STP라고 이야기하죠. STP 전략이라고 이야기해요. STP. 즉 시장 세분화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의 T, 포지셔닝의 P를 따서 앞글자를 따서 STP라고 합니다. 그래서 STP 전략은 마케팅 전략의 가장 앞서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피 믹스를 창출하기 전에, 즉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촉진 전략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심어야 될 것인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STP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P의 출발점의 1단계에서는 전략 또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시장 세분화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단계에서는 시장 세분 시장, 즉 시장을 세분화했지 않습니까? 그 나뉜 세분 시장의 매력성을 평가하고, 4단계에서는 그 시장 중에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시장을 선정하는 표적 시장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타겟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에서 우리 기업만이 갖고 있는 이미지, 포지션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STP 전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 1단계부터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전반적인 전략 혹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철한 자기 분석, 즉 자사 분석과 그러니까 이제 경영 전략을 통한 미션과 현재 상황으로부터 목표를 설정하겠죠. 책에서는 코카콜라 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코카콜라, 그 다음에 코카콜라 클래식, 뉴콕 뭐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제 칼로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즉 건강에 대해서 민감한 남성 소비자들을 공략하고자 새롭게 만든 브랜드가 제로, 그러니까 이제 칼로리가 제로죠. 설탕이 없겠죠. 당분이 없는 제로 콜라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광동제약 같은 경우 과거에 비타 500이라는 제품을 내놨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바카스였는데, 바카스에 대적하기 위해서 무카페인 음료라는 비타 500, 즉 광동제약에서 비타 500의 성공으로 기업을 살렸다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제 비타 500을 출시하기 전에 STP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시장을 어떻게 한번 구분해 볼 것인가, 그리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나누어서 보고, 그 다음에 욕구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타 500이라는 브랜드를 정착을 시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활동도 제대로 했고, 뭐 그것은 뭐 특별히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단계는 하여튼 STP의 첫 번째 단계는 전략 또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매출액을 올릴 것인가, 제로 칼로리, 리얼 코카콜라 테이스트. 그러니까 콜라의 맛은 그대로지만 칼로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코카콜라 제로였죠. 그죠?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이제 전략이 끝났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계획과 과정이 끝나면 2단계에서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이런 전체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 전체 시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2개로 나누면 하나 둘이겠죠. 그죠? 4개로 나누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뭐 이런 등등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시장 세분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 지역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전 세계를 대륙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작게나마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시장, 영남권 시장,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그리고 뭐 제주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를 진출을 할 때 지역별로, 심지어는 이제 동별로 이렇게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 외에 이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인구 통계적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앞서 한 것 남과 여로, 남녀로 구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출의 근거가 된 구매력과 관련된 소득을 가지고 소득 수준별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간, 중상, 상, 고소득층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이제 심리 도식적 세분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나 자아 개념, 자아 가치 뭐 등의 개념으로 시장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편익으로 이제 어떤 것을 편익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편의성이냐, 경제성이냐, 명성이냐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편의성을 강조하는 업체가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죠. 그죠? 편의점 같은 경우에 뭐 GS25, CU,
그 다음에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뭐 이런 등등 업체들과 대형마트들과 그 다음에 동네 슈퍼마켓 구분이 됩니다. 그죠? 편익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 규제를, 즉 상업 출점의 규제를 받지 않는 뭐 장보고라는 그 식료품 전문 업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이제 유통 상법의 맹점을 이용한 그런 새로운 업태라고 볼 수 있겠죠. 출점의 제한도 받지 않고 영업 시간에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업태가 또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욕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경우에 이제 그 식자재 전문점들이 또 새로운 유통 질서를 장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시장 세분화 방법이 행동적 세분화입니다. 상황과 애호도에 관련된 시장 세분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시장 세분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지역적 세분화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자동차가 이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도 신흥 시장으로 요즘 뭐 자동차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 시장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중국 간에 이제 외교 갈등을 겪은 뒤에 베이징 현대 차량이 좀 많이 안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또 이제 정치적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업체가 이제 롯데입니다. 롯데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경우 중국에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 세분화에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이제 시장을 세분화 보니까 중국이 신흥 시장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상대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롯데의 이미지, 현대의 이미지를 띄웠지만 이 대한민국의 내셔널리티를 극복할 수가 없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적 시장 세분화. 중국 시장도 하나의 시장으로 효과적 있다고. 물론 인구수가 중요하죠. 그죠? 인구수를 중요하고 봤습니다만은 극복해야 될 난관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통계적 세분화는 가장 보편적인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뭐 사진에 보다시피 노인, 그 다음에 부부, 자녀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구 통계적 세분화 기준 변수겠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있는 가정, 성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가정, 그리고 이제 노년기 가정,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켈로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리얼을 뭐 연령대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유아용, 성인용, 그다음에 성별에 맞는 다양한 시리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통계적 세분화 기준 변수를 가지고 시장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물론 뭐 켈로그 같은 경우 처음에는 시리얼 한 종류만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별로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시장에 맞는 세분 시장에 맞는 타겟팅, 포지셔닝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 도식적 세분화입니다. 심리 도식적 세분화는 뭐 여러 가지 심리 도식적 변수와 자아 가치, 자아 개념,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가치는 단순히 단기간에 성취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전생에 있어서 이루고 싶은 그런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이제 자아 가치인데, 이러한 자아 가치가 시장 세분화 기준 변수로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자아 개념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설명드리겠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청렴하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의상도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자아 가치, 자아 개념, 라이프스타일이 합쳐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심리 도식적 세분화로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장 세분화 변수로서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 심리 도식적 세분화를 바탕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발스입니다. 발스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SBI사에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주요 동기, 그 다음에 풍부한 자원의 높은 혁신성, 제한된 혁신성을 바탕으로 혁신자 그룹부터 시작해서 사고자, 성취자, 경험자, 신뢰자, 분투가, 생산자, 생존자 등 8가지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을 발스를 사용하면 8개의 집단으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떤 시장을 가장 우리 기업과 적합한 매력적인 시장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발스라는 개념, Value and Lifestyle Survey, Value and Lifestyle Survey. 그러니까 가치와 삶의 방식을 서베이해서 어떤 형태의 집단이다. 물론 군집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습니다. 설문 도구도 많은데 이제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인사이트사에서 제시한 발스 설문지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베이 도구로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발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적 세분화는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얻고자 하는 편익을 기준으로 집단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익을 줄 것인가, 베니핏. 그러니까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의해 충족되는 니즈와 욕구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시장 세분화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서는 이제 하인즈 토마토 케찹 사례가 잠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편익에 대한, 삶의 편익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것이고, 행동적 세분화는 소비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집단하는 것입니다. 즉 보편적인 행동 측정 기준은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구매되거나 소비되는가를 기준으로 그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서 소비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스낵 같은 경우는 뭐 운동 중에도 또는 뭐 TV 보면서 또는 여행 갈 때 뭐 이렇게 이게 되겠죠, 그죠? 어떤 구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 변수는 애호도에 관련된 세분화입니다. 즉 애호도 같은 경우는 그 충성도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고비용보다는 충성도, 애호도가 높은 고객들 대상으로 또 시장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일리지 적용 같은 경우도 항공사도 다르죠, 그죠? 그 프리미어, 익스큐티브 회원에게 그 우선적으로 체크인 해주고 선호 좌석 확보해주고 예약 서비스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시장 세분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합적인 그러니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장 세분화 방법은 지역과 인구 통계적 세분화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뭐 유사한 종류의 차량, 가전제품, 의류를 동일한 형태의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와 인구 통계적 변수로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프리즘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프리즘. 그 내용은 책 206페이지 한번 보시고 또한 뭐 지역 인구 통계적 세분화에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소매점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분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3단계 세분시장 매력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끝내면 시장을 나눈 거예요. 나눈 것이지 특정 시장을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이 갖고 있는 매력성을 즉 매력성, 수익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세분시장의 매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크게 확인 가능성, 충분성, 접근 가능성, 반응성, 수익성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매력성을 평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가능성이라는 것은 세분 시장에 속하는 소비자들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소비자가 그 세분 시장의 구성원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세분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분 시장에 누가 속하는가? 그 다음에 세분 시장이 독특한가? 각 세분 시장의 독특한 마케팅 믹스가 필요한가? 이제 구분 가능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구 통계적 변수로 보면 확인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런 점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충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분성이라 하면 시장 규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이 하나의 그 세분 시장을 타겟으로 마케팅 노력을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내용에 관련된 마케팅 믹스를 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겠죠. 자, 조정이나 변경을 한 정도의 비용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시장 규모가 커서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을 창출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수익성을 창출하기 어렵거나 마케팅 믹스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세분 시장으로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즉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세분 시장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거나 마케팅 믹스 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다에 관련된 내용이 충분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가능성이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분 시장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통계적인 집단, 뭐 지역적 세분화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규모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설득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유통 전략을 통해서 표적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유통 시장이나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해당 상품의 특성과 혜택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이제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접근 가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개념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다음은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확인 가능성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충분성 이야기했고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반응성입니다. 반응성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세분화 전략이잖아요. 시장이 A 시장과 B 시장이 달라요. 그런데 A 시장과 B 시장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한다. 소비자가. 반응의 차이가 없다.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선정을 했다면 그 시장에서 제공하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응성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반드시 기업이 제공하는 제공물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 제안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마케팅을 가능한 것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포드 같은 경우는 T 모델을 가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전체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봤죠. 그렇지만 GM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세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내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반응이 다르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세분시장 평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은 그 세분시장 평가의 마지막 기준입니다. 마케터들은 각 세분시장의 현재와 미래의 잠재 수익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 수익성 분석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는 첫 번째 시장 성장성, 두 번째 시장 경쟁력, 마지막으로 시장 접근성입니다.
성장성은 현재의 시장 규모와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변수는 그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자의 수, 진입 장벽, 그리고 대체품의 유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접근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 개발과 접근 용이성을 포함한 브랜드 친숙성 등이 시장 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시장의 성장성, 경쟁력, 접근성 이 세 가지 모두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수익성은 세분시장의 규모 곱하기 세분시장의 비율, 수용 비율 곱하기 구매 행동 곱하기 수익 마진율.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해가지고 이제 빼는 게 뭐가 있냐면 고정비를 뺍니다. 고정비를 빼게 되면 세분시장 수익이 나옵니다. 이 슬라이드의 이제 내용은 저기 이제 잔디 관리 업체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중서부 다운타운에서 잔디 깎는, 그러니까 잔디 관리업을 하는 카밀로 잔디 관리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 사람 이제 이 업체의 사장이 세분 시장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개인 시장, 하나는 기업 시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보니까 개인 시장의 세분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기업 시장이 보다 이제 약 한 7.5배 정도 규모는 컸지만 개인 시장에는 이미 여러 개의 잔디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장에 진출을 해 있었고 기업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경쟁자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개인 시장으로 카밀로가 뛰어들 경우에 이 세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약 1%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됐고, 기업 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한 20%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행동도 보면 개인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서비스를 받는데 $100 정도를 지출할 때 1년 12달 해서 이제 12회 정도지만, 기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깎아야 될 잔디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500에 이제 연 20회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수익 마진도 개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약 60% 마진, 비용 대비, 그리고 이제 기업 시장은 80% 정도. 그런데 이제 개인 시장 같은 경우는 소형 잔디 깎기로 이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비로 드는 비용이 약 $40만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시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도 대규모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투자비가 약 한 $100만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시장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전체적인 세분 시장 규모는 개인 시장이 월등하게 큽니다만은 수용 비율과 구매 행동, 마진 비율, 고정비까지 감안했을 때 총 얻을 수 있는 세분 시장의 수익이 전체 개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약 $14만, 기업 시장 같은 경우는 $60만 로 예상이 됐습니다. 즉 예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카밀로가 판단컨대
기업 세분 시장이 더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수익성을 고려해서 이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세분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 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죠? 지역적 세분화, 인구 통계적 세분화, 심리 도식적 세분화,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스타일까지 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익 세분화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행동 분석적 세분화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분 시장의 매력성을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5가지 기준이 있었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가능성, 충분성, 접근성, 반응성, 수익성,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세분 시장을 평가를 다 했어요. 어디가 매력적인지 평가를 다 합니다. 평가를 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세분 시장 관련해서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적 시장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3단계를 거친 다음에 4단계는 표적 시장 선택입니다. 표적 시장 선택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을 표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표적 시장 선정에 관련된 사례로 콘드 나스트 뭐 이거는 이제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표적 시장 관련해서 이제 다양성 측면에 초점을 둔 20개 이상의 잡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의 관점에서 20개의 독자층을 표적 시장으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콘드 나스트가 뭐 그런 이야기고, 그렇다면 표적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의 4번째 단계는 그 표적 시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할 때 그 기업은 표적 시장의 매력성을 수학 분석에 기초한 기회와 위협, 세분 시장의 수익성과 자사의 역량을 모두 면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비차별적 전략 또는 매스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차별적 전략, 세 번째가 집중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마이크로 마케팅 또는 1대1 마케팅 전략입니다. 먼저 비차별적 전략 또는 매스 마케팅 전략은 이런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자사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유사한 편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집단별로 별도의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초창기에 포드 자동차 T 모델 같은 경우는 시장별로 차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범용 제품이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굳이 소금과 설탕을 차이가 나게 제품을 기획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차별적으로 나가도 됩니다. 뭐 초창기에 이제 휘발유 같은 거, 주유소 같은 경우도 경유, 휘발유, 등유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냥 팔았죠. 팔다가 경쟁이 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비차별적인 전략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휘발유도 이제 옥탄가에 따라서 저급 휘발유, 중급 휘발유, 고급 휘발유, 옥탄가가 낮은 고급 상품 등으로 뭐 시장을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거나 또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 출시되지
된 초창기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시장을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의 변동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똑같은 제품, 하나의 단일 제품으로 공략하려는 그런 전략이 비차별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스타트 출발점에는 이렇다는 이야기고, 차별적 전략은 어떻습니까? 차별적 전략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콘드나스트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잡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셔니스트를 위한 잡지, 미식가를 위한 잡지, 패션에 관심 있는 남성을 위한 잡지, 문학 애호가를 위한 잡지, 골퍼들을 위한 잡지, 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잡지별로 다양한 소비자의 시장의 욕구에 맞춰서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뭡니까? 다양한 형태의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죠. 그죠? 시장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 전략, 집중적 표적화 전략 같은 경우는 단일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빵 같은 경우 쉽게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그 빵집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단팥빵 대량으로 만들어서 나이와 연령대 관계없이 빵을 팔았죠. 그죠? 포장된,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생산된 빵을, 단팥빵을 팔았습니다. 뭐 군인이든 20대든 30대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비차별적 전략이었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파리바게트라는 빵집이 출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빵들이 연령대 계층별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론 파리바게트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차별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경주 가면 또 유명한 빵집이 있죠. 그죠? 황남빵. 황남빵 같은 경우는 단팥이 들어있는 단일 품종의 빵만 생산합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집중화 전략, 황남빵. 그러니까 황남빵에서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이제 경주빵이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 또 미투 전략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집중화 전략은 단일 세분 시장. 그러니까 경주에만 있습니다. 황남빵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동대구 역사라든지 몇 군데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빵을 굽는 거는 경주에서만 굽고 있죠. 그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전혀 주질 않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집중화 전략으로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로 마케팅 같은 경우는 더 시장이 좁아지는 겁니다. 더 시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의 뭐 1대1 수준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타겟팅을 하는, 책에서는 사례로 델 컴퓨터와 뭐 렌즈엔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소비자로 하여금 크기, 색상, 노트북의 속도 뭐 이런 것들 다 선택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렌즈엔드 같은 경우도 옷감의 재질, 색상, 소매, 형태 등을 고객이 원하는 특정 치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는 1대1도 가능하지만 수익성의 문제가 어려우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뭐 1대1 마케팅 전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책에서는 이제 MMM즈 사례 뭐 이야기를 들고 있고, 빌드 베어라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드 베어 같은 경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자신의 이제 원하는 독특한 의상, 액세서리, 음악, 출생서, 신고서 인쇄된 이름을 통해서 자신만의 고음 인형을 디자인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 발전하겠죠. 수익성이 있다면 1인형 맞춤 타겟팅 전략도 가능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경쟁이 덜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차별적 전략이 가능했다면 갈수록 세대가 이제 발전함으로써 차별적 집중화, 경우에 따라 더 집중되는 마이크로 마케팅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타겟팅 전략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포지셔닝 전략이 이루어지겠는데 포지셔닝 전략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STP의 마지막 단계 포지셔닝 전략 개발입니다. 자,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표적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고객들이 우리의 경쟁 상품과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상품 제안을 명확하고 차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케팅 믹스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고객들에게 분명한 편익과 제품의 이미지, 그 다음에 가격, 뭐 이런 모든 그러니까 가치 제안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자, 포지셔닝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가치, 어떤 가치를 준다.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면 이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치 제안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각적 속성,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 수단이 될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심벌을 제시하면서 또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단순히 가치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면 가격 대비가 하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이면 낮은 가격이 저가가 어떻게 되면 가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탈피하는 시계 제조업체가 있죠. 파텍 필립 같은 경우는 가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시계 하나가 억 단위가 넘어요. 파텍 필립, PP, 파텍 필립 같은 경우는 시계 가격이 억 단위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면 비싸면 비쌀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 시계 구매를 투자로 간주할 정도로 명품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를 예를 들면 헤르메스도 있고 샤넬,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에는 완전히 명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또 가격보다는 안전성이라는 또 가치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이 같은 경우는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징을 또 포지셔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의 이제 스워시 횃불을 이렇게 휙 한 모습을 하는 스워시 로고나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폴로 경기자가 말을 타고 있는 이런 것들도 경쟁사와 차별되는 브랜드 포지션을 만들었죠. 물론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끊임없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이제 포지셔닝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구축을 한 겁니다. 또한 이제 경쟁업체 대비해서 세븐업 같은 경우는 세븐업은 콜라가 아니다. 그죠? 넌 콜라라는 개념으로 비콜라로 포지셔닝을 해서 또 적응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굿리치 타이어는 또 굿이어 타이어와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뭐 또 경쟁업체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우리는 1등이 아닙니다. 2등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렌터카 업체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경쟁을 하나의 포지셔닝 수단으로 사용했던 기업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슬라이드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경쟁자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뭐냐입니까? 이것은 경쟁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어떤 가치를 제안을 하는데 고객의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자와 겹치지 않는 것.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거하고 경쟁자가 제안하는 거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세 개의 원이 뭐 교차해서 그러니까 세 개의 원이 교차하는 게 두 개만 교차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경쟁자가 제공하는 제공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도 뭐 경쟁자가 표적을 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적으로 프레임을 하면 경쟁자가 겹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데 매번 이럴 수가 없어요. 매번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영역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가치를 제공해야 되느냐. 자, 가치 제안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노란선 원 쪽이 여기 이제 고객 욕구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 원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이 이제 우리 기업이 제시하는 편익이고요. 이쪽이 이제 위쪽이 주황색이 이제 경쟁자가 제공하는 편익입니다. 편익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7개의 영역이 나타나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샵 1번, 샵 2번, 샵 3번, 샵 4번, 샵 5번, 샵 6번, 샵 7번입니다. 자, 샵 1번은 자사의 가치 제한이 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부분입니다. 부응하는 부분이고, 샵 2번은 고객들에게 아직까지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깥 영역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아직까지 고객들의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 제한을 제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그러니까 그걸 의미합니다. 그걸 의미하고 샵 3번은 우리 기업이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사의 편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자의 욕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비자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이쪽 영역이겠죠. 그죠? 이쪽 영역. 그러니까 자사가 제공하는 편익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네 번째는 우리 기업도 제공합니다. 편익을. 근데 경쟁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 제공과 우리 기업들이 제공하는 편익이 모두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고, 5번 같은 경우는 경쟁사의 가치 제한 중에서 고객의 욕구와 부합되는 부분, 즉 우리하고는 겹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와 편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순수하게 경쟁자가 제공하는 부분과 소비자 욕구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샵 5번이고요. 샵 6번 같은 경우는 우리도 제공하고 있고 경쟁사도 제공하지만 둘 다 어떻습니까? 고객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도 겹치지 않고 고객의 욕구와도 겹치지 않는 경쟁사가 제공하는 편익 부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1번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 제한입니다. 즉 경쟁사가 제공하진 않아요. 경쟁사가 제공하지 않는, 즉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편익에 대해서 고객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충족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경쟁사와 전혀 겹치진 부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우리 걸 이용하겠죠, 우리 기업을. 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항공 서비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울산 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무안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무안까지, 울산공항에서 무안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욕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울산에서 무안까지 두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없죠. 그죠? 없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객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공 서비스 말고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세 번째 영역은 샵3 이쪽 영역입니다. 샵3 이쪽 영역은 우리 기업이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을 해요. 제품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별로 고객들이 별 필요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과잉해서 해봐야 비용만 낭비하겠죠. 그죠?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215페이지 항공사가 항공기 탑승객들이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에 포함된 상추 모양에 신경을 쓰는 줄 알고 지금까지는 샌드위치 상추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드는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연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상추 모양 조사해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상추 그냥 넣을 수 있잖아요. 샌드위치에. 그러니까 비용을 줄인 거예요. 자사가 과잉하게 샌드위치에 제공하는 상추 모양까지도 일관성 있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필요 없더라.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편익은 빼도 되는 편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네 번째 영역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 제품, 서비스가 모두 충족되는 영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항공 서비스를 예를 들면 대도시 노선, 미국 같은 경우 대도시 노선 같은 경우는 뉴욕, 워싱턴 DC 이런 같은 경우는 주요 여행지이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직항 노선을 하루에도 수차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여기에서 이제 우열을 내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제공하고 있고 둘 다 욕구에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면 그 효과적인 경쟁을 하려면 항공사 간 정시 운항이라든지 편리한 시간대 운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일단 욕구는 충족합니다. 울산에서 김포 노선 지금 대한항공 그 다음에 하이에어 두 가지 항공사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있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노선을 일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한항공의 경쟁사인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울산공항에서 김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겠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많아지면 겹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경쟁사의 가치 제한이죠. 경쟁사가 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고객 니즈에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형 항공사만이 욕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단거리 해외여행,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해외 항공 수요가 상당히 많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남아, 일본, 중국 이 노선에 상당히 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출범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욕구? 저렴한 항공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면 그것은 이제 경쟁자가 제공하는 가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경쟁사도 제공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 같은 경우 경쟁사도 제공하고 있고 우리 기업도 다 제공을 합니다만은 고객들의 욕구와 전혀 관련 없는 가치 제한이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영역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쟁사가 제공합니다만은 고객의 욕구와 부합되지 않고 불필요한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을 정확하게만 이 영역을 가치 제한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성공적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것이겠죠. 즉 기업들이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이 어디든지 간에 상시적으로 경쟁자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우리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특성이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속성이라면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제공물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 제한 내용 이걸 토대로 포지셔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가치 제한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차별적으로 경쟁사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자, 포지셔닝 단계는 크게 6단계를 거쳐서 이제 포지셔닝을 합니다. 첫 번째, 경쟁사에 비해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각과 평가 확인.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의 이상점과 규모를 규명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쟁사의 포지션을 규명을 하고, 네 번째, 소비자 선호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포지션을 선택을 하고, 여섯 번째,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6단계는 지각도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각도. 지각도라는 것은 2개 또는 그 이상 차원에서 제품이나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각도입니다.
뭐 두 가지 차원이죠. 예를 들면 뭐 진한 맛, 엷은 맛과 수직적 차원입니다. 진한 맛 좋아하는 것, 엷은 맛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움, 건강 이런 수평적 차원에서 탄산음료 예를 책에서 들고 있는데요. 탄산음료 산업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지각을 하고 있는가. 이 지각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설문조사가 필요하겠죠. 그죠? 서베이를 통해서 이상적인 위치, 소비자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상적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이 지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각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6단계를 거친다고 1번부터 6번까지 6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도라 하면 두 가지 차원, 그러니까 차원 1과 차원 2 두 가지 차원에서 각각의 기업들의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각을 그림으로 도식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이 지각도입니다. 그러니까 타원의 크기나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각도예요. 지각도 계속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낮고 높음, 낮고 높음으로 규명을 합니다. 책에서는 220페이지 책에서는 그 음료의 맛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건강에 좋은지 아니면 약간 뭐 쉽게 말하면 인공적인지 뭐 이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수직은 연한 맛과 단맛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연한 맛, 달달한 맛. 수평은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이제 인공적인 맛, 이것은 건강에 좋은 맛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펩시라는 펩시콜라는 약간 인공적이면서 단맛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파워레이드, 게토레이드 같은 경우는 건강에는 좋지만 단맛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프로텔 휘트니스 워터 생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하죠, 그죠? 물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이 좋고 단맛이 전혀 없는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각도 브랜드의 각각 제품별로 이제 지각도를 규명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 설명해 드립니다. 각각 지각도 차원에서 인공적이더라도 단맛을 선호하는 이 시장에 대한 시장의 규모, 건강에 좋지만 단맛 쪽의 시장의 표적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약간 어떻습니까? 이 중간적이죠, 그죠? 약간 중간 정도의 단맛에 건강이 좀 더 좋은 쪽 4번, 인공적인 맛과 건강이 좋은 것에 약간 중립적인 의미이지만 약간 단맛이 적은 연한 맛에 가까운 3번 시장, 각각의 시장 규모. 그러니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큽니까? 1번 시장이 제일 크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시장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3번 약간 우열을 할 수 없는데, 이 같은 경우에서 새로운 제품을 한번 출시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지각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포지션을 제시를 하면 자, 소비자가 지각하는 음료 산업에서 지각도를 보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거의 뭐 같은 그 경쟁 업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인공적인 맛이지만 단맛이 강한 펩시, 코카. 그 다음에 파워에이드와 게토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포츠 음료 쪽에서 두 개의 브랜드가 서로 가깝기 때문에 그죠?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2번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프로펠 휘트니스 워터와 생수가 좀 낮지만 거의 뭐 같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상적인 영역이 어딘가 해서 포지셔닝을 달리합니다. 게토레이드와 이제 파워에이드 쪽에서 이제 게토레이드가 이제 시장을 한번 달리해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력을 되찾아주는 건강이 좋으면서도 조금 덜 달고 칼로리 함유가 적은 제품이 없는가 찾아보니까 그런 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하면 이 이제 네 번째 시장이 없죠, 그죠? 네 번째 시장, 1, 2번 시장까지는 존재하는데 네 번째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시장에서 소구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조사를 해서 게토레이드가 이제 네 번째 시장을 목적으로 신제품 게토레이드, 그 다음에 약간 건강이 좋은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피 활동을 한 거죠, 그죠?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의 포지셔닝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 노력을 하는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포지셔닝 전략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7장 전체를 이제 설명하는 요약 내용이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코카콜라가 이제 처음으로 출시하게 된 연역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6년 아틀란타의 약사입니다. 제약사가 카라멜 색깔의 액체를 만들어서 야콥스 약국에서 탄산수와 섞어서 한 병당 5센트에 판매했던 것이 이제 코카콜라의 출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음료가 5센트에 팔았는데 이제 약국에서 만든 음료죠, 그죠? 약국에서 만든데 하루 평균 9병을 판매하는 걸로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 코카콜라 음료는 하루에 17억 병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코카콜라는 어떻습니까? 세분 시장 있었을까요? 시장 세분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물론 시장 세분화도 없었죠. 쉽게 말하면. 그냥 약사가 음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한 거죠. 타겟팅 쪽으로 해서 비차별적. 그러니까 이런 성공에는 뭐 음료 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6병들이 식스팩을 최초로 시작한 게 이제 코카콜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1886부터 시작을 했고 펩시 같은 경우는 190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오늘날 29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지주회사를 둔 복합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스타트는 이제 펩시, 코카, 콜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이제 기업의 형태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음료만 집중을 하고 있고, 펩시 같은 경우는 그 식자재, 그러니까 식료품, 식품 쪽으로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초창기에는 코크, 펩시 단독 브랜드로 마케팅을 했습니다만은 20세기 들어서 환타, 스프라이트, 탭, 프레스카, 다이어트 코크, 다이어트 펩시, 마운틴 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음료를 시장에 도입하고 제품 라인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품을 확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품이 제공되는 세분 시장을 이제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수백여 나라의 다양한 시장으로 국제 판매를 확장하면서 시장을 나누어 본 겁니다. 나누어 가지고 이제 코카콜라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고객들로 하여금 주요 경쟁사로부터 이탈되거나 또는 기존 고객들이 콜라를 더 많이 먹도록 독려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차별화된 세분 시장을 위한 포괄적인 제품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코카콜라가 펩시 챌린지 때문에 상당한 그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1985년에 뉴콕을 출범을 합니다. 펩시가 이제 그 블라인드 테스트로 그죠. 어떤 콜라가 더 맛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코카콜라가 그 당시에 기존의 코카콜라의 그 배합 비율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더 단맛이 강한 더 맛있는 콜라를 만드는 것이 뉴콕이었어요. 뉴콕을 만들면서 출범을 했다가 이제 다시 제맛으로 돌린 게 코카콜라 클래식입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콜라를 출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이어트 코크도 있고요. 그리고 86년에 다이어트 체리 코크, 다이어트 레몬 코크, 다이어트 바닐라 코크, 다이어트 라임 코크, 블랙 체리 바닐라 코크 뭐 등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세분 시장을 또 많이 강조를 해서 미네랄과 나중에 이제 비타민이 보강된 다이어트 코크 플러스라는 제품까지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다이어트를 위한 세분 시장을 통해서 또 제품을 출시를 했고, 또한 남성을 위한 세분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뭐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했죠.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코코, 다이어트 체리 뭐 이러니까 남성들이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지만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다이어트 음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코카콜라가 또 이들은 남성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카 제로를 출시를 합니다. 제로 코카콜라 제로라는 이런 제품을 출시하고 또 그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칼로리 콜라를 원하면서도 다이어트 코크를 구매하거나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18세에서 34세 남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코카콜라 코크 제로입니다. 제로. 그는 이제 광고 모델로 제임스 본드를 등장을 시켜서 제로 코크를 마시는 것을 보여줬죠. 그 뒤로 코카콜라는 코크 제로의 매출을 3분의 1 이상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 뒤에 또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오냐면 Do it yourself, DIY 세분 시장을 또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면서 청량음료 분배기에 뭐 여러 가지 음료를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엄마는 다이어트 라임 코크, 아빠는 코크 제로 라임, 아이는 카페인 프리 바닐라 코크 또는 카페인 프리 다이어트 체리 바닐라 코크를 선택하여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Do It Yourself 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분 시장에 가치 부여 마케팅을 해서 코카콜라를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이 마시고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당한 비용의 광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분화 전략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 시장에 성별에 의한 시장 세분화를 활용함으로써 코카콜라는 제로 코크 제품 광고는 남성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맞춤화한 반면 다이어트 코크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좀 여성스럽다 해서 기피하니까 제로 코크가 나왔거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코카콜라는 각 제품이 표적 시장으로 삼은 세부 시장 소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코크 제로는 코카콜라 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 출시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타일 번베기 같은 경우는 일부 테스트 시장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해당 기계가 설치된 점포에서 전반적인 음료 산업 판매가 하락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음료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콜라를 만들어 먹는데 그 성분 비율을 조정해 먹는 프리스타일 분배기를 통해서 음료 매출을, 그러니까 탄산음료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특정 세분 시장을 규명하고 표적화하는 노력을 통해 450개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인 소비재 브랜드로 만들었고, 코카콜라가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콜라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자산이 상당히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코크와 제로 코크도, 코카콜라 제로도 이제 새로운 강한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 노력,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코카콜라가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7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8장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슬라이드 잠시 준비되는 대로 띄워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